자, 다음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근데 우리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언급이 됐어요. 어디서 배웠죠? 법률행위 종류,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할 때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10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어떤 경우다? 계약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대표적인 게 뭐였죠? 계약 해제권, 계약 해지권, 그리고 취소권. 반면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뭐였죠? 유증과 재단법인 설립행위.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경우에는 의사표시 도달이라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냥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다.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 그 경우가 어디다? 계약. 계약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 의사표시라는 표현이 아니라 청약과 승낙이라는 표현을 쓰죠. 청약과 승낙 결국은 의사표시예요. 자, 이 부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가 중요하죠. 의사표시를 통지를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요? 발송 후. 의사표시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할 당시에 예컨대 2025년 3월 2일 날 계약서 작성 일자예요. 3월 2일 아니 지금 2월 1일 날 계약 일자가 2월 1일이에요. 근데 매도인이 이미 사망해요. 사망한 사람이 계약서 쓸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또 하나 제한능력자 대표적인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계약을 하려면. 만약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2025년 2월 1일 날 매도인 갑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즉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당시에 미성년자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죠?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당시에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사를 결정하고 보내는 과정에 사망했을 때는 그 의사표시에 영향이 없다. 그 다음 제한능력자, 이건 성년 후견을 받는 경우. 후견이 제도를 사용하면 되죠. 그 당시에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의사를 결정한 후 발송하는 과정에 제한능력 됐다. 성년 후견이 결정이 됐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그냥 항상 시험은 사망이나 아니면 제한능력자 표현을 쓰지 성년 후견 그런 얘기를 안 씁니다. 요 문장을 가지고 그대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암기하십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에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근데 실무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계약 해제권 행사할 때가 사실은 이 조항이 적용돼요.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계약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시 마음대로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속력이라는 것은. 그 계약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계약금을 추정돼서 상대방이 당사자가 계약에 이행에 착수하기 전, 즉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그럼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면 법정 해제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할 경우 그 해제권 행사에서 계약을 벗어날 수 있고요. 아니면 당사자가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 해제권이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지 그런 근거 규정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 계약 해제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줘요. 매매대금을.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벗어나야죠.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넘겨주고 돈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계약을 첫 번째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게 찝찝해요. 즉 계약을 해제권을 행사해서 구속력에 벗어나서 하는 게 실무 관행이에요.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매매 계약 형태의 모습을 띠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왜냐면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권 행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악이라면 해제권 수령을 안 해요. 이 조항 때문에.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 지금 매수인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도달하지 않으면 여전히 계약이 살아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 되면 자기한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조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도달의 의미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직관적 했을 때 도달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면 받으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우편으로 전달할 때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는 경우. 우편물도 자기가 직접 수령한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경우는 어떻게 볼지는. 우리가 정말 직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본인이 그것을 받고 그 내용을 이해했을 때만이 효력이 발생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실 때 하는데 만약 그렇게 FN대로 생각한다면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면 거래상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달의 의미를 어떻게 볼지가 중요하고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과거 27회인가가 출제가 됐고 그 이후에 출제가 된 바가 없다가 35회 때 출제된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도달이란 사회 통념상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얘기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회 통념상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결국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아니면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이걸 직접 수령할 필요도 없고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도 없고 그 통지의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하지 않고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다. 즉 상대방이 관리하는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이 들어가면 그것도 도달로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거를 직접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달의 의미가 정말 중요하고 35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더 나아가 이제 그런 거예요. 도달의 의미가 이런 의미로 객관적인 상태에 있는 놓이는 경우 이게 직관적으로 볼 것 같은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달의 의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수령을 거절하는 얘기는 받지 않았던 거고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잖아요.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는다. 그럼 해제되지 않는다는 건데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도달의 의미. 도달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무조 되게 중요해요. 계약의 구속률 보상은 해제나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매수인 도망 다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주소도 바뀌고요. 그 주소를 보내더라도 계속 반송이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한편 내용증명 우편이나 우편을 보냈는데 우편의 종류에는 등기 우편도 있고 내용증명도 있고 보통 우편이 있어요. 근데 내용증명이나 등기의 경우는 배송 과정이 확인이 돼요. 내용증명을 보내신 분은 알겠지만 누가 접수를 받아서 어떤 과정을 해서 누가 받았는지가 기록이 남아요. 배송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보통 우편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나 등기 우편과 달리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발송되었던 사실만으로서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제일 싼 거예요. 보통 우편은.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당 기간이 지났어도 반송되지 않았다고 하면 도달된 것이 아닐까 했는데 보통 우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내용증명이나 등기 우편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수령하지만 반송이 돼요. 보낸 사람이 다시 돌아와요. 반송이 되었든지 않았던 얘기는 도달이 되었던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은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여기가 포인트예요. 발송되고 달리 발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은 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보통 내용증명은 오늘 발송하면 내일 도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령이 안 되면 그 사유가 뭐 폐문을 부재하든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폐문 부재로 반송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있는데 수령하면 수령 거절로 이렇게 반송된다. 이렇게 사유까지 기재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러니까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 사정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생기므로 발신자는 발신 후에도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이 표현 기억하십시오.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구속력이 생깁니다. 이게 계약의 구속력 아니면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효력이 발생. 철회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해제나 취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해제.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때 그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도달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철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 이게 청약은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 효력에 청약이라 써있지만 뭐로 읽는다? 의사표시. 이걸 읽는 거예요. 이 의사표시를 청약으로 바꾼 거예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0조의 2항이에요. 그 의사표시를 청약으로 바꾼 거예요.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어떨 때 쓰죠? 계약의 경우에 쓰는 거예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요. 제한 능력자 된 경우. 그래도 의사표시에 영향이 미친다? 아니다. 그걸 바꾼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그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아니다. 제한 능력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있으면 법정 대리인, 이제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알았냐 몰랐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송할 당시에는 능력자였기 때문에 요거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요 질문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입문자 입장에서는.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요 표현이 왜 들어왔냐면 요거랑 섞어놓은 거예요. 112조하고. 보통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예외는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계약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약 당시에 이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여야 돼요. 근데 지금은 발송한 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 효력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그 통지 사실을 알았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12조가 왜 연결되냐면 이 표현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112조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의사를 상대방의 의사를 받는 거예요. 수령하는 거예요. 수령하는 거예요. 그럼 수령에도 능력이 필요해요. 수령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의사를 표시를 하려면 이거는 행위 능력이 필요한다고 그러거든요. 주체가 되는 거고 이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함에 있어서도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수령 능력인 겁니다. 반대입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예요. 받는 때에. 앞에는 발송하는 때예요. 의사를 표시한 때는 거고 이거는 받는 때에도 능력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그 수령할 때 제한 능력자일 때는 뭐다?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어요. 쉽게 그래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했어요. 집에 갔어요. 갔더니 회사에 갔더니 미성년자인 자녀만 있어요. 그럼 과연 그 해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그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 수령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인 경우에도 계약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 효력이 계약 해제 효력의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즉 부모의 상대 법정 대리인, 즉 부모가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안외에는 그러하지 않냐다 의사표시의 효력을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된 예, 계약 해제권 행사를 했는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받았어요. 그럼 누구다?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부모가 미성년자가 아빠 이런 게 날라왔어요. 준 경우에는 알려준 경우에는 알게 됐죠. 그 경우에는 계약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든 거예요. 거기에서 의문을 갖지 마시고 이런 거구나.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효력을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법정 대리인 안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걸 이해를 가지고
이해하시는 거지, 그걸 갖고 지금 제가 그 예를 든 거 갖고 뭐 따지지 마십시오. 왜냐면 도달의 의미가 있어 객관적으로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말하면서, 근데 이게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요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가지고 포인트가 아니라 그 예를 가지고 기억하는 이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 내용과 이렇게 섞어서 내거든요. 방금 나왔지 않습니까? 발송한 후. 제한은. 근데 이 112조는 발송이 아니라 수령이잖아요. 근데 이 법정대 통지 사실 알기 전, 이 표현이 요거 섞은 거잖아요. 112조하고 요걸 섞어서 내잖아요. 그럼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112조는 받은 때예요. 이건 발송이고요.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이제 공시송달의 개념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접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지문을 그냥 그대로 외우십시오.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공시송달 규정에 송달했다. 무슨 얘기면 계약에서 구속력에서 벗어나면 해제권 행사해야 돼요. 근데 매수인이 도망 다니고 있어요. 계약서에 써있는 주소지를 보냈더니 폐무문제 이사를 갔대요. 그럼 새로운 주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못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못하게 한다?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엔 공시송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해서 이거는 상대방에 보내는 것 대신에 가름해서 법원 정문 앞에 그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 법원의 게시판에 써놓은 걸로써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공시송달 규정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종인데 딱 거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규정에서 송달할 수 있다. 이 표현을 그대로 암기해 주십시오. 간혹 나옵니다. 자, 어떤 건지는 이제 대충 이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려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만약 해제권을 행사를 못하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처럼 간주하는 겁니다. 방법은 법원에 게시하는 거예요. 법원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그걸로써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를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결과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편안하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35회 46번이었습니다.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갑이 부동산 매수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 후 사명하였다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영향이 없다. 그 의사표시에 영향이 없다. 의사표시에 영향이 없다는 여전히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을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예요. 앞에는 발송이지만 받은 때예요. 받은 때 제한능력자이더라도 제한능력자이면 뭐죠?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법정 대리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경우에 주장할 수 있다. 그 조문이 112조가 떠올립니다. 받은 때에는 제한능력자더라도 갑은 원칙적으로 의사표를 주장할 수 있다?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걸 묻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보다 그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겠죠.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을이 그 내용을 알 것을 요한다? 그렇지 않다. 도달의 의미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되는 거지 더 나아가 수령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아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4번, 갑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발송된 경우 상당 기간에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 없다? 추정할 수 있다. 그게 내용 증명의 등기는 배송 과정이 확인되기 때문에 추정됩니다. 4번, 5번,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 을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요게 답이었습니다. 요 지문이 27회 때 나왔던 거예요. 보겠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 청약이라 썼죠?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약의 표현이 쓰였다 하더라도 그걸 의사표시로 바꿔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111조 2항 때문에. 자, 두 번째,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27회 때 나왔던 게 35회 5번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발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본다. 자, 35회 때 등기 우편이었고요. 27회 때는 내용 증명입니다. 기억할 것은 보통 우편에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 차이점은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은 배송 과정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4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이 내어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딱 뒤에 뭐가 나와야 한다?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그게 딱 떠올려야죠.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아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영향이 없다. 법정 대리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요게 답이었습니다. 요게 좀 생소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을 거예요. 이게 결국은 111조와 112조를 섞은 겁니다. 5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하더라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용 상태에 놓이는 때는 의사표시 소리 생긴다. 그걸 묻는 겁니다. 요걸 묻는 겁니다. 요게 거절한 경우. 5번이 요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때는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해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도달의 의미가 좀 심도 있게 나왔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금일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